여러분은 역사상 최고의 악마로 알려진 히틀러를 능가하는 악마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의 이름은 레오폴드 2세, 19세기 말 벨기에의 국왕이었습니다. 1835년에 태어난 레오폴드 2세는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1세의 뒤를 이어 1865년에 왕이 되었으며 재위 기간도 무려 44년이나 될 정도로 오래 왕위에 앉아 있었던 인물입니다. 레오폴드 2세의 최대 업적은 콩고를 벨기에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와 같이 작은 나라는 프랑스나 영국과의 식민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벨기에 영토의 80배에 가까운 식민지를 확보한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큰 이정표를 세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리고 최소한 벨기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좋게 봐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레오폴드 2세는 어떻게 콩고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을까요? 19세기 말 유럽은 아프리카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이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고 아프리카인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대우림의 전염병과 더불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아프리카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륙 내부로 들어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때문에 유럽인들은 입맛만 다시면서 몇백 년을 아프리카 해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열대우림에 만연한 말라리아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자 이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탐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슷한 시기 상용화된 게틀링이나 맥심과 같은 연사가 가능한 석사 화기의 등장은 적은 수의 유럽인에게 아프리카인을 무차별로 학살할 힘을 주었습니다. 즉, 이 시점부터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부족과의 전쟁에서 몇 단계 위에 있는 사기캐의 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중에서 콩고에 주목한 레오폴드 2세는 스탠리라는 미국인 탐험가를 고용해 콩고 탐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미션을 하나 주는데 바로 콩고 지역에 있는 부족들에게 우리는 레오폴드 왕의 지도 아래에 문명화하기를 원하기에 땅을 양도한다 라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족들이 유럽의 언어를 알았냐고요? 그럴 리가요. 사실상 스팸 전화 수준의 사기로 선물을 몇 개 던져주고 어떤 내용이 쓰여있지도 모르는 부족장들에게 사인을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현지인들의 동의를 받은 문서들을 가지고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을 위대한 자선운동가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쌍한 콩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미 경제도 발전시켜주고 문명화도 시키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지어줄 테니 날 믿고 이 지역을 넘겨주시오. 이렇게 그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설득합니다. 마침 서로 아프리카를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던 유럽은 이를 중지하기 위해 1884년 베를린에서 회담을 열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아프리카를 갈라먹자고 합의하게 됩니다. 이런 협잡 음모 속에 레오폴드 2세의 논리가 먹혀들면서 콩고는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콩고가 벨기에 정부가 아닌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가 되었다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콩고를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은 모두 레오폴드 2세가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었거든요. 콩고 자유국 괴뢰국의 수장이 된 레오폴드는 민간업자들에게 커미션을 주고 콩고의 자원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업자들을 도와줄 공안부대라는 군대를 만들었는데 얘들의 역할은 각 부족을 돌며 할당된 자원을 거두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콩고는 상아가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상아는 플라스틱이 없던 시대에 그 역할을 해주는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아보다 더 대박인 자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연고무였습니다. 당시 발명된 지 얼마 안 되어 수요가 급증하던 자전거와 자동차에는 필수적으로 타이어 생산을 위한 고무가 필요했는데 아직은 인공적으로 고무를 농장에서 생산하는 기술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콩고인들에게는 비극적으로 이들이 사는 열대우림에 천연고무가 많이 있었는데 레오폴드는 여기에 눈독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레오폴드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족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공안부대는 각 부족을 돌며 할당량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들은 우선 부족의 남성들이 고무 채취를 하도록 보내고 이들의 부인과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두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인질들의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고무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원주민들이 채워야 했던 할당량도 계속 증가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를 맞추지 못한 부족 사람들의 손목은 계속 댕겅댕겅 잘려나갔던 것이죠. 처음에야 마을 근처에서 고무를 채취했으니까 그대로 금방 끝날 일이 나중에 자원이 고갈되자 열대우림 깊은 곳까지 가야 했으니 이건 애초에 맞출 수 없는 할당량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못 참겠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싸워보자 라는 사람들이 등장했겠죠. 반란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란군을 진압하러 공안부대를 보낸 윗대가리들의 명령이 또 기가 막힙니다. 공안부대가 진짜 반란군을 토벌하고 오는 건지 믿을 수가 없으니 발사한 총알 한 발마다 사람 손목 하나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란 진압은 안 하고 총으로 야생동물이나 사냥하는 병사들이 있다는 이유도 한몫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것도 하필이면 변태적으로 손목에 집착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이유로 당시 콩고에는 손목이 잘린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레오폴드 2세 통치기에 수백만 명의 손목이 잘려나갔으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고무만 찾아다녔으니 농사나 산업이 제대로 운영될 리도 없고 결국 굶고 병든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근으로 인한 대량 사망 사태가 이어졌죠. 레오폴드가 콩고를 통치한 1885년에서 1908년의 23년 동안 1000만에서 20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레오폴드 2세의 쥐어짜기 통치 방식을 본 다른 유럽 나라들이 나름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라? 이거 신박한 방식일세? 당시 앙골라를 통치하던 포르투갈, 카메룬을 통치하던 독일, 프랑스령 콩고를 통치하던 프랑스 등이 레오폴드의 방식을 그대로 베껴 원주민들을 쥐어짜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역시 나쁜 행동은 쉽게 배우고 퍼진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결국 이런 추악한 잔혹행위가 하나 둘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유럽 내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벨기에 정부는 레오폴드 2세가 죽기 1년 전에 콩고를 압수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콩고는 1960년 독립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과거보다 정도가 덜하기는 했지만 식민 통치와 착취는 계속 이어졌죠. 레오폴드 2세가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겁니다. 나는 콩고 학살에 대해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 심지어 콩고에 가본 적도 없다. 콩고에서 벌어진 일은 당시 현장 실무자가 행한 일이다. 나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처럼 잔혹행위를 회피하는 말을 데자뷰처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역사는 역시 악행의 연속과 반복인 걸까요? 오늘 알려드린 지식이 여러분에게 조금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다음 컨텐츠 제작에 꼭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